중남미학 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에르난 코르테스의 멕시코 원정 500주년을 통해 본 문명의 대전환이라는 학술 주제로 학술대회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남미 지역원, 부산의대 중남미 지역원 김영철입니다. 원래는 오늘 우리 이 세션은 부산의대 중남미 지역 원장이신 임상래 교수님께서 자장으로 참석하실 예정이었으나 여러분들 아마 좀 이미 들었었겠습니다만 그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사회 겸 그리고 또 토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 개회식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앞 세션에도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중남미 학 연구소 공동학술대회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개별 연구소 간의 공동연구는 혹은 공동학술대회는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건 처음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 대면 학술대회를 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텔에서 사전 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오늘 학술대회가 새로운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세션은 우리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에서 준비한 세션으로 세션 제목은 라틴 아메리카 문명의 전환과 트랜스 아마존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 조영현 교수님 그리고 최명호 교수님 그리고 이태혁 교수님이 해주실 거고 그리고 토론은 차경미 교수님 그리고 구경모 교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각각 3명의 발표와 3명의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이 자장을 맡아서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하게 전달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우선 듣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려봐야 아마 발표자들이 발표하는 내용이 가장 정확한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시간은 한 23분 내외를 해주시고 가능하면은 저는 자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시간을 좀 다들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은 한 7분 정도로 해서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영현 교수님의 라틴 아메리카 해방담론과 원주민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의 조영현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앞에 지금 제목이 떠 있지만 라틴 아메리카 해방 담론과 원주민이라는 주제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라틴 아메리카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참 절망이 많았던 아픔이 많았던 대륙이고요. 오늘 지금 기념 강연에서도 들었듯이 에르난 코르테스의 정복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됐던 많은 문제들 아니면은 진행된 역사들에 대한 어떤 성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디스토피아적인 현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요새 코비드19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찾고 있는 해방의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사회 변혁의 필요성 이런 거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가장 불평등한 대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을 어떻게 보면 역사와 체제의 희생자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사상이나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1960년대 이후 종속이론이 나오면서 특히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으로서 자신들의 문제를 생각했던 라틴 아메리카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종속이론이 나오고, 그 종속이론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핍박받았던 인종이자 사회계층인 원주민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삶의 처지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다양한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반체제 운동이라든지 게릴라 운동, 사회운동, 혁명 세력 등이 이렇게 부상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과 함께 그런 활동들을 일원화시켰던 움직임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해방이란 이름을 걸고 나온 해방신학,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졌죠. 신학 분야에서는 20세기, 그다음에 해방 철학,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대항 헤게모니 구축을 위한 담론들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오늘 제가 여기서 다루는 거는 바로 이런 해방을 타이틀로 하는 그 담론 안에서 원주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에르난 코르테스가 500년 전에 정복을 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그 역사 속에서 어떠한 그 취급을 받았고, 그것이 어떻게 사색되고 또 어떻게 성찰되고 또 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서 이론을 위한 어떤 바탕이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 합니다. 먼저 그 해방이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방 신학을 먼저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라틴 아메리카는 제3세기에서 만연했던 불의와 불평등 문제를, 그다음에 억압의 문제를 제일 먼저 시대의 징표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해방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의 어떤 우리를 시대를 보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문제, 그런 걸로 파악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후변화 문제와 불평등 문제입니다. 이게 뭐 꼭 그때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상존했던 건데요. 메델린 문헌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68년에 거행됐던 중남미 주교회의인데, 라틴 아메리카 주교단은 라틴 아메리카에 존재하는 엄청난 사회의 불의 앞에서 무관심할 수 없다. 그 사회 불의는 민중의 절대 다수를 비인간적인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가난 속에 붙잡아 놓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문제가 가장 신학자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교가 가능한지, 이런 불의한 세계가 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성서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성찰을 다시 제고하기 시작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 그리고 그걸 수령하는 수령자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복음의 실천자로서, 담당자로서 원주민들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방신학이 얘기했던 가난한 사람들, 그런 것들은 결국 원주민을 많이 상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방신학자 구스타보 구테레즈 신부인데요. 해방신학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방신학은 역사적 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과 착취당한 계급과 주변화, 여기서 주변화됐다는 건 종속과 예속의 그다음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주변화됐다는 얘기죠. 주변화된 문화들의 해방 실천과 그것을 뒤집으려는 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 신앙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라고 구스타보 구테레즈가 정의했습니다. 구스타보 구테레즈는 성서가 지금까지 지배 계급으로부터 읽혀지고 전파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상에서 버림받고 단죄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서를 읽어야 한다고 얘기했으며, 그 다음에 불의의 상황, 현 상황이 불의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소외되고 밀려난 주변의 인생들을 편들기 시작함으로써 복음의 말씀을 생활할 수 있다고 아주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적인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지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가난한 사람들이란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사회체제와 구조의 산물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사회적, 내적, 문화적 세계로부터 내쫓기고 밀려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로 해방 신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델라스 카사스 신부인데요. 그 델라스 카사스의 그 원주민 옹호 노선을 취하면서 그 사람들은 해방 신학자들은 원주민을 믿음 없는 사람들로 보기에 앞서서 복음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로 보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의 출발점은 인디오 원주민, 그다음 무시당하는 종족, 착취당하는 인디언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해방 신학의 창시자라고 보통 델라스 카사스를 이야기합니다. 20세기의 해방신학 창시자는 구스타보 구테레즈 신부님이라면 그 당시에 최초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해방신학적인 사상을 선포한 사람은 카사스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스타보 구테레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인디오, 원주민을 얘기하는 거죠. 인디오 안에서 한 번이 아니라 수만 번 모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느님을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방 신학의 어떤 그 사상의 압축적인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9년 뿌에블라에서 열렸던 제3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아니면 그 1159항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투신하면서 우리 대륙의 절대다수 주민이 겪는 극단적인 가난을 반복음적인 것으로 단죄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적 선택이 결국 부자들에 대한 배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될 필요성을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은 서민계층, 버림받고 멸시받는 인생들, 그다음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밀려난 주변 인생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착취당하는 사람들, 그다음 노동자, 농민들을 의미한다라고 했고, 여기서 노동자, 농민 중에서도 특히 원주민들을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그다음에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구스타보 구테레즈는 그 책을 아르게다스에게 헌사하는데, 아르게다스가 문학 작품 속에서 원주민들의 삶을 아주 잘 그려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책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방신학의 출발점은 바로 그런 원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종적으로는 원주민이지만 계급적으로는 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원주민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농민으로서 생활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해방신학은 원주민을 가난한 사람이란 포괄적 개념에 넣고 있지만 역사적 배제와 착취를 당하는 인종들인 원주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계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엔 원주민 신학으로, 해방 신학 내의 한 갈래인 원주민 신학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핵심은 뭐냐면 해방 신학의 출발 안에 원주민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가난한 사람들로 압축적으로 드러났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 다 원주민인 건 아니죠. 다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 안에서는 원주민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해방 철학인데, 철학 분야에서 1970년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해방 신학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해방의 교육학, 그다음에 해방 사회학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 종속 이론 이런 데 영향을 받으면서 나오게 됐고요. 수입된 외국의 사상과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라틴 아메리카라는 현실과 위치에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사유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적인 철학의 구축, 이런 문제를 고민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중심주의를 비판하는데 가장 유용한 입장이 폭력의 희생자였던 원주민들의 시각을 좀 더 일원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해방 철학자들, 특히 에니케 두셀은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철학자인데요.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에니케 두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두셀도 초기에는 해방신학 맥락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나중에는 주변부로 밀려난 그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자꾸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해방 철학들에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주민의 얼굴로 표상화된다, 압축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라틴 아메리카 주교단과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의 해방 해갖고 1504년부터 1620년이라고 하는 논문을 쓴 게, 두셀이 역사학 박사 학위를 소르본에서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 소르본의 로베르카르
하는 그 학자가 있었는데 신부님인데 그분도 멕시코의 영혼의 정복이라는 책을 썼던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가 다뤘던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고 거기서는 흑인들이 나오기 전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흑인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초창기에 그 관심이 주로 원주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어떻게 옹호하고 그 사람들을 대변했는지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졌고 1492년 타자의 은폐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 있지만 그 책과 함께 인디오의 은폐라고 1492년 근대성 신화의 기원을 찾아서라고 따로 또 책이 나왔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맥락인데 여기서 인디오라고 따로 강조한 것을 통해서 두셀도 원주민에 대한 그 천착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표상화시켰고 나중에 이제 철학적으로 이게 타자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복과 식민 과정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복 과정이죠. 거기에서 유럽 중심주의의 근대성 이런 그 신화의 비판 이런 것들에 자신의 이론의 토대는 원주민들이 겪었던 삶이고 거기서 자신들의 두셀은 이론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철학을 하기 때문에 철학 분야에서 쓰는 개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 레비나스의 이 용어를 철학 용어를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이론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초의 해방 철학에서 언급했던 최초의 타자는 아메리카 원주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두셀이 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콜럼버스 도착 이전에 원주민 문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근대성과 그 생산물로서의 어떻게 보면 원주민의 기원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찰하고요. 그다음에 탈식민적인 열망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그 이론을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안경을 너무 작게 한 게 지금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타자라고 하는 개념은 두셀이 철학자로서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에서 쓰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용어 대신에 철학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멕시코에서 그 원주민을 새롭게 타자로 구성시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레비나스에서 타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아나 그러니까 유대적 전통에서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라틴 아메리카적인 현실에서는 이런 타자는 결국은 원주민이다라고 하면서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근대 유럽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원주민은 어떻게 보면 주변은 인간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속에서 지배는 단순히 경제적인 정치적인 지배 억압이 아니라 정신, 육체, 언어, 문화까지 다 포괄하는 그 다음에 존재까지를 식민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 약탈과 인디오의 노동력을 약탈했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새로 부상하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그 전체성을 공고하기 위한 원주민들을 어떻게 포섭해가는 과정이 결국은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 축적의 과정 안에 어떤 희생물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잘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자본 축적을 위한 어떤 대상으로 전락됐고 그 다음에 영혼의 정복 과정도 마찬가지 다 교회의 선교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타자화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체제, 그 다음에 그 선교의 논리 이런 것들도 사실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성 담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석근 선생님께서 다뤘던 그런 폭력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두셀은 지적하면서 이성적인 측면에서의 대화가 불가능했다. 어떻게 보면 이성 사이에 대화하고 그런 정복적인 그런 자아, 그다음에 근대성 담론 이런 것들은 참 공존하기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체제에서 그다음에 전체성이라고 하는 그 전체성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뭐 전체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자본주의로 볼 수도 있고 근대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그 것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데 그 전체성과 체제 밖에서 거기에 놓여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그 세력들을 항상 그 옹호하는 그런 노선들을 취하게 되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신이 경험했던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역사를 배경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그 자기 이론을 강화시키는데 여기에는 약간 흑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언급은 하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그 백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쪽 지역에서 태어났고 살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공부했고 또 멕시코라고 하는 데를 하면서 흑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안 빈 구석은 그 흑인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타다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단지 자신의 초창기의 그 이론의 토대를 그쪽에 가져왔다는 의미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타자로서의 그 흑인의 문제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체험하는 그다음에 자기가 함께했던 많은 그런 것들은 인생의 경험이 그것들은 아무래도 더 원주민 쪽으로 더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주민을 보통 그 다 피해 대상자로만 보지 않고 원주민이 변혁의 주체로 그다음에 앞으로 변혁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그다음에 그 타자가 타자의 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많은 몸부림들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은 결국 그들이 절규가 근대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또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잔혹성도 제기하고 세계 체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물론 변화되지는 않지만 그것들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도 변화되고 이 인식의 전환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성 비판, 그다음에 탈식민적 전환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트랜스 모더니티를 나름대로 조금 오전에 얘기했던 그 플루리베르살리다 다보편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타자성의 존중을 지금 포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인 트랜스 모더니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그런 그 단순히 그냥 피해자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들의 그 이야기들을 원주민 지도자들과 원주민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인식들은 결국은 볼리비아 에콰도르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에 대한 평가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서 원주민들이 단순히 희생자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역사의 어떤 주체로서의 그런 그다음에 항상 그 패배자들로서 외재성에만 머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리 회복, 희생자들의 권리 회복과 존엄성 인정 투쟁에 머물지 않고 불의한 체제, 그다음 그 자체를 번역시켜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이런 인식들 속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방 철학은 대화의 철학을 지향하지만 이 대화가 쉽지 않죠. 당연히 의사소통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라틴 아메리카 해방 담론은 가난한 사람들과 타자들에 대한 깊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해방 담론의 주요 이론가들은 친원주민적인 입장에 서 있다. 우선 의도적으로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억압하고 배제하는 체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끊임없이 헤게모니 체제를 비판하고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담론을 전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담론이 아니라 변혁 이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그게 쉽진 않죠. 실천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많은 노력들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고 해방 철학 이후에도 계속해서 탈식민 이론이라든지 수마카우사라든지 이 원주민적 입장들을 대변하는 담론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선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원주민 오늘 그 500주년 그 원주민 그 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코르테스 500주년을 얘기하는데 기념해야 될 건지 비판해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사료하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해방 철학이나 해방신학 그다음에 탈식민 이론이나 순막가우 사이가 또 현실을 다시 재고하고 아픈 상처지만 다시 보게 하고 그 상처들이 단순히 뭐 성찰과 비판을 넘어서서 인식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해방담론가 원주민 조영희 교수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차경미 교수님께서 이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남미 지역원의 차경미입니다. 이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원주민 그러면 뭐 종속, 소외, 배제, 빈곤, 타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키워드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구의 주제가 되고 그리고 분과학문을 떠나서 원주민과 관련된 혹은 라틴 아메리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항상 고민은 이렇게 소외되고 배제되고 혹은 뭐 은폐, 타자화됐던 그 반쪽짜리 역사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혹은 이렇게 이제 그 타자화됐던 원주민들을 어떻게 좀 더 그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그러한 그 분과 학문에 관련 없이 원주민과 관련돼서는 끊임없는 고민거리를 갖고 그 연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60년대 중반 이후에 해방신학, 해방 철학을 통해서 어떤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해 나아가면서 지금까지도 다양한 그러한 그 원주민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그 담론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문제 제기가 보면 해방 담론에서 원주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뭐 이것이 문제 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주민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원주민을 바라보는 그 원주민의 그러한 대한 문제 의식의 어떤 그 60년대부터 이것이 이제 대항 헤게모니로서 시작이 됐는데 현재까지도 그렇다면 그 원주민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제 문제 의식이 여전히 타자 그 다음에 빈곤 배제 물론 중간에 뭐 이렇게 변화된 모습 변화된 이러한 그 대항 담론으로서의 변화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피해자 희생자로서뿐만 아니라 뭐 변혁의 주체로서의 원주민을 언급은 하셨지만 여전히 그 원주민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았는가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들의 그 강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원주민과 관련된 대항 담론에 있어서 이제 볼리비아하고 에콰도르 사례를 들으셨는데 상대적으로 원주민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페루와 멕시코의 경우는 이러한 그 원주민 그 대항 헤게모니 담론들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실천적인 그러한 그 행동들 혹은 이러한 그 대항 헤게모니 담론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 운동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는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멕시코와 페루는 물론 이제 고대 문명 발생지로서 식민의 역사가 혹독했고 그래서 도리어 더 타자화됐고 그 다음에 배제와 소외됐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운동에 있어서 볼리비아 물론 볼리비아는 그 에보 모랄레스가 원주민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이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겠지만 뭐 에콰도르는 뭐 원주민 대통령은 아니었죠. 그런데 항상 대항 그 헤게모니 뭐 사례로서 항상 언급되는 게 볼리비아하고 에콰도르인데 저는 뭐 원주민 관련된 그 연구를 그렇게 깊게 진행하지 않아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하나의 질문으로서 조영현 선생님한테 질문해드리고 싶은 거는 페루와 멕시코는 왜 이런 부분에서 볼리비아하고 에콰도르만큼 어떤 성공적인 사례 내지는 어떤 그 대항 담론 구축에 있어서 왜 사례로 언급되지 않는지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대신하면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예,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한 1분 정도로 저기 맞춰서 대답을 할까 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마 왜 그 첫 번째 거는 아마 왜 원주민을 자꾸 피해자로만 보고 뭐 가난, 빈곤, 뭐 이런 식으로 이항식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느냐, 아마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라틴 아메리카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극단적이고 그런 문제들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이 더 그렇게 봐지는 것 같아요. 그냥 현실을 그냥 인식하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마 그런 여성 운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실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많이 바뀌어지지 않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절규하고 또 얘기하는 것처럼 말은 이제 뭐 좀 나아졌다. 그다음에 문화적인 뭐 통합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많이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고요. 페루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사실 식민 체제가 가장 공고화됐던 지역들이고 그 부항이라든지 이런 체제가 공고화했던 지역이고 가장 지배자들이 공고하게 자리를 잡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단은 없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사파티스타 원주민 운동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거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에콰도르 볼리비아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어요. 1994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시했던 그 다양한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다양한 세계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세계를 얘기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양한 이론들을 얘기했을 때 사파티스타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세계적인 특히 좌파 사상들의 그다음에 좌파 담론의 어떤 많은 자료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고 투쟁의 직접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장혁명으로서 무장 봉기로서 보여줬고요. 그 멕시코의 문제점을 많이 부각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나름대로 그 가장 큰 대항 담론을 표출했던 20세기의 가장 큰 운동은 사파티스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세타 엘렌의 그걸 생각하시면 아마 어떤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시간에 맞춰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페루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페드로 카스티오 같은 경우가 아마 그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 보니까 그 의회 내 구성에 있어서는 보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떤 변화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대항 세력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최명호 교수님께서 시장의 기능으로 접근한 문명 전환의 실상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3분 정도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중남미지원의 최명호입니다. 지금 발표할 테마는 제가 이번 방학 동안 공부한 내용인데요. 연구에 들어간 테마이기도 하고 물론 아직 끝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지금 자료집에 있는 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PPT라고 짜온 것도 그렇고 지금 뭐 하나 없이 하기에는 좀 그래서 일단 짜보긴 짜봤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색이 좀 약간 원주민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하나 골라봤는데 저는 이렇게 준비한 내용 제가 좀 한 3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띠앙기스란 무엇이고 제가 왜 연구 테마로 삼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꼭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제목에서처럼 또 하나는 문명 전환에 대해서 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문명 전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는 것이 좋은가. 지금이 전환기라면 그 전환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고 그 징후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안은 뭐가 될 수 있는가? 너무 크니까 라틴 아메리카적인 대안은 그럼 뭐를 꼽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방학 때까지 했습니다. 제가 띠앙기스를 생각하게 된 것은 이게 제 아들내미하고 이렇게 제가 고대 문명 이렇게 소개하고 막 이러다가 테노치티틀란과 멕시코 시티 사이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한 6살짜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테노치티틀란이 무너진 다음에 멕시코 시티가 붐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뭐지?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해주려고 이 테노치티틀란을 좀 다시 보고 그 마지막을 다시 보고 해도 잘 몰라서 방학 내내 보게 됐는데, 방학 내내 이런 걸 좀 하고 있으면서 신경이 좀 쓰였던 게, 멕시코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뭐 코르테스 500주년 다가오면서 이렇게 되게 그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과 원주민에 대한 어떤 그런 풍부한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야, 너 원주민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화를 낸단 말이에요. 제가 원주민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는 뭘까? 이거는 뭐지? 그래서 오늘 아마 오전에 뭐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접근이죠. 아스테카가 멸망하는 그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였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마지막 전투에 참여한 것은 원주민 연합군 20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테노치티틀란의 인구를 15만 정도로 봅니다. 15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프랑스의 파리를 제외하고는 유럽의 어느 도시도 테노치티틀란보다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왜 20만 명이나 되는 원주민이 아스테카를 공격하려 했을까? 근데 사실 이거는 역사에서 수없이 일어났던 일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텍스트에는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좀 비슷한, 왜냐하면 주원장이 백령교도 출신이잖아요. 근데 명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소위 얘기하는 권력을, 헤게모니를 백령교들이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핍박을 받았죠. 아스테카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20만 명의 연합군들이 활동을 혁혁히 했겠죠.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 텐데, 그 2,200m기도 하고 스페인 사람들 많이 힘들기도 하고 총과 포가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베라크루에서 온 그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에 도움을 좀 받아서 그게 뭐 보급이 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만, 이게 뭐 그 지금의 개념처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로만 판단하면 아스테카의 붕괴는 흔히 있을 수 있는 헤게모니의 다툼이고, 그리고 그것을 굳이 정의한다면 아스테카 혹은 멕시카족을 제외한 메소아메리카의 여러 부족의 해방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노치티틀란이 이렇게 무너지고 왜 스페인의 식민지가 됐는가는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죠. 아스테카가 무너지는 이야기와, 물론 그 안에서 코르테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왜 스페인 식민지가 돼버렸느냐, 정복, 재정복, 그 안에서 수많은 전쟁들과 기록들이 있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게 한번 딱 붙어서 빡 무너지고 빡 식민지가 된 게 아니었다. 그리고 코르테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규 군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너무나 단순화해 버리니까, 그냥 원주민 그러면 그냥 원주민 하나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지금에 와서 뭐 다양성이니 플루랄이니 얘기합니다만 그때 이미 있었거든요. 언어도 다양했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식 속에서 그냥 원주민은 원주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다양한 근거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좀 편의상 역사를 해석하고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 그렇다면 테노치티틀란이 무너지고 멕시코 시티가 건설되는 그 사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필요할까? 이제 카톨릭의 표현을 하면 이 야만스러운 이교도들의 신전이나 이런 건 다 일단 파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과 그 당시에 유럽풍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술자들을 본국에서 불러올 수는 있겠죠. 근데 도시는 디자이너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재도 있어야 되고 일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원주민 노동력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그 한 몇 년 사이에 1521년서부터 1600 몇 년이 되면 그 테노치틸란의 인구가 7만 명 수준으로 쭉쭉 떨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천연두도 있고 홍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만 일단 뭐 무너진 수도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근데 1521년 기준으로 본다면 20만 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했던 전쟁에 참여했던. 근데 이 사람들의 적어도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없었다면 현재의 멕시코 시티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디자이너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띠앙기스에 주목했던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자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서양 건너 싣고 올 거냐? 불가능하죠. 그러면 자원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우리는 자원을 분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테노치티틀란의 시장은 뭐였느냐? 띠앙기스였던 거죠. 사실 띠앙기스가 대단한 게 지금도 사실 그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모든 공원에서 멕시코 시티를 비롯해서 멕시코 전역에서 펼쳐지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그 오픈마켓, 전통시장, 뭐 오일장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다 띠앙기스로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장을 얘기하는 보통 명사로 띠앙기스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기록들이 다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기록을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테노치틸란이 무너지기 전에 띠앙기스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물류가 흘러다녔고 어떻게 시장이 구성됐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세밀한 구체적인 기록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1521년에 전 세계의 어느 시장도 뭐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동양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일련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테노치티틀란에 4군데로 나눠서 4개의 큰 그 띠앙기스가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그 도시국가, 부족국가의 조공무역도 했고 그리고 테노치티틀란의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여기는 장이 안 서면요 사람 다 죽어요. 기록에 따라서는 15만 명에서 30만 명이 살고 있는 저 안에 있는 이렇게 섬이 테노치틸란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그 이름을 좀 잠깐 까먹었는데 그 여성이 그린 그 당시에 테노치틸란과 그 주변 모습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좀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시티는 상당히 넓은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밑에 쪽에 내려오는 부분 저쪽이 꼬요아칸입니다. 그러니까 꼬요아칸서부터 소나로사 위까지는 다 호수였던 거죠. 자 이렇게만 보면 그 멕시카족이 뭐 용맹하고 뭐 전사였고 막 이런 얘기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요새와 같은 도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 호수는 쉽게 생각하면 해자와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 다리가 그 수방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다리 놓는 훈련 있지 않습니까? 착착착착 하면 다리가 나오고 탁탁탁 뜯어내면 다리가 없어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저 다리들이 분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없어져 버리면 저기는 그냥 섬이잖아요. 그 완벽한 요새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 길게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가 칼다라 호수는 아닌데 2200m 위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조직 염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당시 1500년대 16세기 기준으로 가장 긴 구조물 중에 하나인 방파제가 이렇게 쫙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디에고 리베라나 이렇게 그림에 보면 테노치틸란에 그 저 멀리 뭔가 있는데 저게 방파제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리와 같은 건데 이게 뚝도 되고 제방도 되고 뭐 다리도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섬들과도 연계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왼쪽 아니다. 여러분도 왼쪽에 밑에 보면 저 아래쪽이 소치밀코입니다. 그러니까 그 테노치틸란 주변에도 친환가스가 있었는데 친환가스가 대규모로 발달해 있는 곳은 저 소치밀코 쪽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5만 명에서 20만 명 혹은 30만 명이 옥수수를 먹기 위해선 여기서 카누를 타고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테너치티들란 이전에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던 그 부족 국가가 이쪽에서 왼쪽으로 보이면 저 피라미드 하나 있는 저쪽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공품이나 민예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구역을 나눠서 띠앙기스가 네 구역에 있는데 똑같은 물류를 다룬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서 와서 물건을 내려놓으면 그 걸어와서 물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장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카누를 타고 보통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는 루트였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쪽에는 그 뭐 옥수수를 비롯해서 뭐 기타 뭐 식료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다루는 품목이 좀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5만 명 정도가 생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는 아니라고 해도 2, 3일에 한 번씩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여기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지 조건 자체가 발달한 시장과 발달한 교육이 없었다면 테노치티틀란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테노치티틀란에서 가장 발달해 있는 건 뭐였냐? 띠앙기스 혹은 시장이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생각했던 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이 띠앙기스들은 어떤 성격으로 유지가 됐을 것인가? 지금 확인되는 거는 주변의 부족국가, 도시국가들하고 조공무역은 했다고 합니다. 조공무역이라는 게 뭐 사대주의 생각하면 좀 뭐 나쁘게도 보입니다만, 그쪽에 뭐 깨차례 뭐 이런 그 깃털이나 하대가 그러니까 그 옷 같은 걸 갖고 오면 금이 나가기도 하고, 사실은 더 중요한 흑요석들을 이렇게 분배해주면서 아마 아스테카가 유지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스테카가 유지된 것을 보면 흑요석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튼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그 당시에 조공무역을 했던 것은 아스테카가 독점하고 있는 산물이 있었다는 것이고, 흑요석을 비롯해서 그것이 그 당시 생존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조공무역을 하고 있는 그 뭐 항구나 띠앙기스는 따로 있었을 것이고, 생필품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띠앙기스, 제가 여기 그 PPT에는 안 넣었는데 자료집에는 그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금 그 멕시코 시티의 센트로 쪽에 그 상업지구가 쭉 발달해 있는데, 그곳이 원래 가장 생필품들이 많았던 띠앙기스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록들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많이 알려진 이게 이제 디에고 리베라의 그 무랄, 그 벽화 중의 일부죠. 저게 띠앙기스의 모습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뒤에로는 치남바스까지 보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다리까지 보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인력박물관에 요거는 아마 그 남쪽에 있는 그 카누로 그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곳을 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고증이 잘 됐을 것 같은데, 이 뒤에 회랑도 이렇게 보이고, 마치 그 아테네나 뭐 이렇게 좀 그리스 로마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뭐 굳이 성경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만, 그 성전에서 이렇게 회랑에서 장사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채찍으로 치는 그런 장면을 또 연상할 수도 있는, 종교에 따라선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을 찾아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300영하 뭐 요럴 때 그리스 사람들을, 야 저것들 시장에서 말로 사람들 속이고 물건 팔아먹는 애들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가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페르시아는 시장을 통한 그 자원의 배분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자원의 배분이 있었고, 그렇게 돼서 아마 제국을 유지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띠앙기스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떤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아스테카라고 하는,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 이 도시국 섬 호수 위의 섬 도시국가가 과연 15만 명에서 30만 명이 되는 상주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는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카카오 씨앗을 이용해서
화폐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얘기하는 현대 화폐하고 좀 거리가 있고 가치를 저장하거나 어음 같은 수단으로 카카오 씨앗을 사용한 거죠. 그렇게만 본다면 적어도 떼너치트란의 시장은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혹은 그 화폐가 기본이 된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자본주의형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농주의 정도의 유럽의 중농주의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의 시장은 아니었을까. 지금은 짐작입니다. 지금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수많은 물류들이 교역됐다는 거죠. 어떻게 서로 주고받았는지, 물물 교환을 했는지, 아니면 카카오가 사실은 카카오 씨앗이 돈이면 이 카카오 농장 하시는 분은 그냥 계속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적인 수단이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노치티틀란과 멕시코 시티 요 사이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1521년에 테노치티틀란이 무너지고 지금 그 소칼로의 카테드랄이 처음 첫 삽을 떴을 때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인가 20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가 유럽풍의 도시로 테노치티틀란에서 유럽풍의 도시로 태어나는 그 사이에 과연 띠앙기스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자원이 만약에 필요했고 자원이 필요하고 그걸 구해야 했다면 글쎄요, 많이 잡아도 1000명도 안 되는 그 스페인 사람들이 했을 리가 없잖아요. 원주민들과 어떤 관계가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이 원주민들과 그 당시 뭐 식민 초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가 도시로 딱 문을 여는 그 전까지 그 원주민과 스페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이거를 실증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만약에 멕시코 시티가 건설되는데 띠앙기스가 분명히 기능을 했고, 그리고 띠앙기스가 기능을 했다는 얘기는 원주민들의 참여가 있었다면, 뭐 우리가 좀 뭐 식민 뭐 이런 이 관점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단순화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일반적으로 그냥 원주민 이렇게 한 집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을 통해서 띠앙기스를 통해서 아스테카의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이제 조명하는 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게 그 기록들이 제가 텍스트도 썼습니다만 일단 관찰자들은 스페인 사람일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의 눈으로 봤다는 것을 감안하고 텍스트를 접해야 되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막 띠앙기스만 시장만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한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료들을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올 줄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도 띠앙기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현재도 필리핀에서도 오픈마켓을 띠앙기스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그 갤리언 무역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도 전통시장이나 오일장이나 뭐 일반 명사로서 시장을 띠앙기스로 부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그 연구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실증 연구가.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찾아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그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같은 뭐 맥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저기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뭐 참고적으로 하나 걸어놨는데, 자, 그 알폰소 10세인가요? 그 레이에스 카톨리코스 이전에 톨레도가 수도였을 때 카스티아에 무어인, 유대인, 그리고 뭐 카스티아 사람 뭐 할 거 없이 모두 다 참여해서 아랍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들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가장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열려 있었던 뭐 사유로 평가하는 그 시대가 지나서 레이에스 카톨리코가 오면서 어떻게 되죠? 카톨릭을 정체성으로 삼으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 1492년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에단 메디아에서 요 1492년 이후에 에단 모데르나 아마 이것은 지금 콘템포라네아가 있으니까 이 근세 그리고 혹은 근대 현대 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계몽 오고 뭐 오고 다 오고 있는데 뭐 바로코도 오고 이렇게 다 오고 있는데 스페인이 후진기어를 넣어버린 거죠. 인문주의고 뭐고 다 오고 있는데 카톨릭을 정책성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레콘키스타가 1492년 완료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국가로서 영토가 그때 결정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국토 회복 얘기합니다만 솔직히 800년 동안 뺏겼으면 그걸 우리 땅이라고 하기에는 마치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땅 우리 땅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어찌 되었건 도시국가들이 있었던 이베리아 반도에 1492년 그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한 신생국가가 처음 나왔던 거죠. 근데 거의 동시대, 물론 차이가 좀 있습니다. 1492년, 1521년 차이가 있죠. 하지만 거의 동시대에 에스파냐 제국이 탄생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의 영혼에 청년의 몸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파냐는 탄생 자체부터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뭔지 아이러니인지 뭔지 제가 이번에 보면서도 이거 참 모르겠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까로스 낀토가 나오면서 신성 로마 제국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합스부르가의 왕위를 막 계승하면서 자기가 그리고 한 300년 동안 저 그 데이터를 확인해보니까 8만 1000톤의 은이 유럽에 공급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버냉키의 양적 완화가 뭐 예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예가 있죠. 바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은이에요. 그 당시에 금도 중요하고 은도 중요했습니다만 특히 명나라의 지정은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국제화폐로 사용되고 있었던 은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8만 1000톤이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 건가? 그게 어디에 소모되었나? 신성 로마 제국 만들고 막 전쟁하고 막 이런 데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파냐 제국은 이 식민지를 만나서 엄청난 부도 얻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갉아먹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문명의 전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좀 덜 진보된 상황에서 진보된 상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스페인의 경제가 어땠는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실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스페인이 현재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농업 국가로 1위입니다. 근데 농지가 어디냐? 거의 남부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이게 통일이 국토 회복이 되고 나서 그 자리에 이제 대농장들이 뭐 이게 라틴 아메리카 기준으로는 대농장이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대농장들이 들어섰고 뭐 밀이 집중적으로 재배가 됐고 그리고 그 밀을 빻기 위해서 풍차들이 들어섰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기반으로 본다면 돈키호테가 이 풍차를 다양하게 달려드는 게 이게 좀 다른 맥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농이나 자유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느슨한 제재 안에서 자유롭게 살던 이베리아 반도 사람들이 통일된 국가 안에서 그 경제 제도 안에 편입되는 과정에 여기 어떤 그 모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대한 전화를 쓴 칼 폴라니는 그 레몰리노 사타니코 그 악마의 맷돌 이게 대규모 대농장으로 가게 되면 큰 풍차들이 들어서게 되고 이게 아마 뭐 중농주의 뭐 이렇게 가는 그 시기랑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시간이 네, 2분 안에 2분, 마무리해 예. 주세요. 그래서 이 문명의 전환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진짜 된 거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던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 플랜테이션 농업이니 광산이니 뭐 이렇게 해서 노동자로 전락하고 그리고 뭐 농노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문명의 전환이 된 거냐, 문명의 퇴보가 된 거냐는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짧게만
제가 이번에 또 그 관심을 갖고 보고 있던 야쿠 그 과르담벨 저 이 사람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에콰도르의 그 지금은 라쏘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위를 했는데 이 사람 생태주의자예요. 이 사람 생태주의자고 주지사를 한 번 했는데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그 막 대나무로 만든 그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채굴주의에 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라쏘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대안 중에 한 파트인데 생태주의를 강조했는데 생태주의를 강조를 하는 거 다 옳아 보이죠. 옳은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생태파시즘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던 게 뭐냐면 그래서 광산 채굴하지 말고 개발하지 말고 그래서 예산도 삭감하고 공무원 봉급 반으로 깎아버리고 그리고 복지까지 축소하자. 그래서 저는 담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어떤 일을 했냐를 좀 구분해서 보는데 이 과격한 생태주의자는 소위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그리 차이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 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명호 교수님의 시장의 기능으로 접근한 문명 전환의 심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예대 중남미 지역원 구경모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부산예대 중남미 지역원 구경모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최명호 선생님 항상 열정적으로 이렇게 발표에 임해주시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 사실 뭐 띠앙기스라는 것을 이번에 토론 맡으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뭐 제가 뭐 좀 지식이 부족함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라틴 아메리카의 이런 그런 문화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뭐 많은 원주민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원주민 유산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문화적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이거 토론을 맡으면서 저도 뭐 좀 찾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띠앙기스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이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 논문 자체에 아직 뭐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 글 지금 텍스트 자체로만 본다면은 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보완시켰으면 하겠다라는 정도로 제가 얘기하고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띠앙기스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잘 모르고 제가 아마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국내에서 띠앙기스를 소재로 한 연구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잘 찾아봤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띠앙기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많은 설명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뭐 예컨대 뭐 띠앙기스의 역사부터 해서 지금 현재 멕시코에 다양한 띠앙기스들이 남아있다고 했는데요, 그죠? 근대에 넘어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좀 그런 것들이 좀 개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서술이 되면은 좀 훨씬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좀 글이 되고 그것만 잘 정리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일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 특히 제가 봤을 때 라틴 아메리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주민 시장이나 이런 연구들이 많이 연구된 바가 없다고 별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중요한데 안 돼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잡았구나라는 걸 제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조금 제가 이제 이 논문과 관련해서 좀 더 보완을 이런 측면을 좀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학술적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사실 시장이라는 게 근대 전후로 나누어서 본다면은 전통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시장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자본이 흘러가고 예를 들면 뭐 상품의 교환이 이제 주로 이루어진다면은 전통 시장 같은 경우는 상품 교환뿐만 아니고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혹은 혼인 인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이 되거든요. 단지 지금의 관점에서 시장으로 보면 전통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통 시장에는 다양한
그 교류라든지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이 많이 문화적인 형태들의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조금 좀 시각을 좀 넓혀서 본다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렇다면 띠앙기스를 통해서 멕시코 사회를 좀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죠? 지금 띠앙기스가 전통적인 띠앙기스도 있었고 지금의 다양한 형태의 띠앙기스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죠? 그걸 통해서 좀 분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 그 용감하게 가져오신 이론인 그 칼폴라니의 그 좀 이론들을 좀 더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을까. 사실 칼폴라니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조망되고 있는데 칼폴라니의 큰 업적이라고 하면 뭐 따로 제가 얘기는 뭐 기니까 안 드리겠지만 칼폴라니의 업적은 전근대 사회의 경제 행위를 분석하는 데 시각과 담론을 제공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칼폴라니는 그런 측면에서 띠앙기스를 좀 이해한다면은 굉장히 멕시코의 지역사와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경제 행위를 동시에 조금 같이 좀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가 되고요. 저는 주로 이제 코노수르 쪽을 연구하는데 코노수르 쪽의 전통시장도 저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일단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테노치티틀란의 띠앙기스가 어느 정도 좀 되면 짧게 다루세요. 같은 방법론으로 이제 쿠스코 쪽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테노치티틀란 시절에 왔다 갔다 했는지 시장 내에 그걸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래 장터가 그런 정보의 교환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1520년, 21년에 가장 바쁜 사람들 중 하나가 아마 그 상인들이 아니었을까. 야, 이상한 사람들이 왔대더라. 뭐 목대수마가 뭐 무릎을 꿇었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모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띠앙기스를 통해서 아마 메소아메리카 전체에 퍼지지 않았을까. 라는 짐작입니다. 이게 뭐 검증이 이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시장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20분쯤 남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이태혁 교수님이 기후변화와 아마존의 역설 그리고 트랜스 아마존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분을 다 쓰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부산의대 중남미지원의 이태혁입니다. 사실 우석기 교수님이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들어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이윤직슨 앞서 우석경 교수님께서 앞선 세션에서 발표를 이렇게 하시면서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자신감 그리고 정신승리, 뭐 오만함,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류를 가지고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요즘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윤직슨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제가 이 생각하고 있다, 존재한다는 의미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솔직히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그 이윤직슨 아까 엘리게 두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복하는 자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합리적인 거 이전에 정복하는 자로 인해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에고 콘키스타도 있긴 하지만 에고 솔리다리티 연대라는 어떤 그런 자아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솔직히 제가 트랜스 아마존이라는 새로운 어떤 화두를 살짝 던지면서 좀 이렇게 생각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이런 어떤 연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 아마존에서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사실 제가 지금 이 연구를 사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뭐 선생님들 다들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개인적인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학문적인 고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와 뭐 글로벌, 그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속의 라틴 아메리카 속의 글로벌 뭐 이런 맥락에서 사실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정말 이슈이자 그리고 쟁점 그리고 동시에 요즘
많이 이제 담론화되고 또 사유화, 특히 이제 상업적인 담론 또 사유화가 되고 있는 게 아까 비판적 관점 봤을 때는 기후 변화, 그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 또 이로 인한 뭐 그린 뉴딜, 일련의 환경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얘기에서 아까 뭐 생태 얘기, 뭐 그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정향 오리엔테이션이 라틴 아메리카를 조금 센터를 두고 조금 한번 해보자. 라는 사실 그런 어떤 그런 게 방향을 두고 계속 수렴을 하려고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럼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그런 전지구적 그런 주요한 이슈 속에서 라틴 아메리카 특히 아마존은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던져봤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타이틀을 기후 위기, 아마존의 역설,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의 몰 생태성, 그리고 트랜스 아마존을 모색하며라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큰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잘 들어주시고요. 제가 아직 그 연구를 이제 시작 단계고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 이 구멍난 부분들을 좀 많이 채워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지금 앞서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콘텐츠를 일단 매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후 위기, 아마존의 역설, 그다음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 몰 생태성이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럼 이것들을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대안으로서 그 트랜스 아마존이 뭘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제 그 매핑을 좀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문제 의식과 문제 인식과 대안 방향을 좀 모색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면 보면 all about R이라고 하는데요. Everything is about the relationship. 그거 모든 것이 관계다. 그 관계의 전환이 사실은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어떤 식으로 또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담론, 요새 지금 이렇게 생태주의 담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생태 보면 이게 그 왜 디노미네이션이라 하잖아요. 그 보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생태성의 인식의 차이에서 좀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아까도 뭐 칼폴란이 말씀도 하자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비판적 그런 정치 경제학자들, 칼폴란이든지 임마누엘 월러스탄이든지, 그 우리 IR 쪽에 로버트 콕스든지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사유들을 좀 끄집어내서 이 트랜스 아마존이란 걸 한번 좀 그런 모색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이렇게 두 번째 세션을 좀 만들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마존의 생태 학살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탈아마존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의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존의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아마존은 이제 더 이상 아마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마존은 그렇죠? CO2를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산소를 내보내는 어떤 그러한 이제 허파 기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보고 자료 네이처뿐만 아니라 어디 보게 되면은 올해부터 해서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서 아마존이 이제 더 이상 아마존이 아니고 아마존이 지구 기후 변화, 특히 기후 위기에 오히려 더 이제 엑셀레이트하는 더 집중시키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런 성격이 특성이 이제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러면 왜 언제부터 그럼 누구에 의해서라는 또 질문 한번 던져봤고요. 그럼 거기 내에서 저는 이제 아마존 전체를 그 분석 단위로는 사실은 두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지금 브라질 쪽, 왜냐 브라질이 뭐 우선도 아시다시피 아마존 전체의 60%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지금 아마존의 그 deforestation이라고 하는데 아마존 산림 파괴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 사실 또 브라질 지역이고, 뭐 그런 이유들은 사실 제가 추후에 좀 설명해드릴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태 학살의 그 장면도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뭐 통시적 또는 공시적 접근과 행위자, 그리고 변지법적 사유, 사실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사회과학에서 보면 problem and solution 이런 어떤 그런 접근이 있을 수 있고, 그냥 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도 있지만, 그리고 보통 이제 베버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그런 태제, 그다음에 반태제, 진태제를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무빙 포워드한 맥락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하고,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그 브라질 아마존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아까 앞선 세션에서 강의하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지금 앞에 그 하셨던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곱씹으면서 지금 트랜스 아마존이라는 어떤 그런 사유 인식, 목적, 그다음에 이제 정향, 그다음에 방법론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만든 그림이거든요. 매핑인데요. 읍스. 네, 죄송합니다. 예, 보면 자 지금 보면 여기 인간이다 그렇죠? 자본주의 체제의 뭘 생태성을 극명하게 사실 이제 보여주는 사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아마존의 지금 데포레스트레이션이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게 이제 아마존에 이렇게 태우고 있는 숲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허파 모습이다 그렇죠? 보면은 이제 산림이 많이 파괴됐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지금은 더 이상 아마존이 아니다라는 아마존 역설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어떻게 해요? 이제 증폭되고 있는 이런 이제 그런 로지컬한 어떤 그런 플로우 차트를 사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결과적인 관계성의 회복을 통해서 어떤 관계성의 회복이냐? 이런 이제 자본 체제의 몰 생태성과 이런 아마존의 것들에 그렇다고 제가 그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그런 아마존으로 다시금 그 회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아마존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제 현재의 문제점 때문에 탈 아마존 하자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트랜스 아마존 하자고 하는 건데요. 그 결과적으로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한해 어떤 뭐 그냥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혹시 어디신지 아실까요? 네, 울산. 울산에 제 출신지입니다. 예. 바이 더 웨이. 이게 그 태화강 국립 정원이거든요. 보면은 여기 원래 이제 그 지금 한국외대 HK 플러스가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의 전환이 타이틀이잖아요. 정확하게 울산이 산업 도시에서 생태 도시로 지금 전환이 됐더라고. 왜냐면 그게 국가에서 인정을 한 거란 말입니다. 왜냐면 생태 정원이 지정이 됐거든요. 사실 보면 이제 약간 메타포일 수도 있긴 한데요. 여기 가면은 그 여름에 까마귀 오고 겨울에 백로가 오잖아요. 보면은 이 공간에 그 백로가 오고 까마귀가 와서 그런 어떤 분비물 내고 이런 것들이 백로가 와서 먹고 까마귀가 먹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나무들이 자라고 어떤 이런 것들이 흙과 백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모습들이 구현되는 곳이 지금 울산인데 울산을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어떻게 이렇게 기존에 있던 어떤 그 틀을 조금 넘어가면은 뭔가 어떻게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에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ll about the R이라고 지금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의 상태인 겁니다. 인간과 사회가 우리 선생님 다 아시면 자본주의 경제 메커니즘 그런 바운더리 내에서 펑션이 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자연을 대성화시키고 환경 자원들을 어떻게 해요? Take it for granted. 그냥 당연히 거기 있는 것으로 당연시화 시켰고 그걸 어떻게 해요? 뭐 창세기 1장 28절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냥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든 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게 지금의 어떤 문명 체제라고 한다면 이게 인간과 사회가 어떤 자연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향해야 할 것은 인간과 사회 가운데 그 생태주의 경제 메커니즘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인간과 사회 자연이 그런 생명 영역 생태성이라는 큰 바운더리 내에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연대를 통해 상생 공존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기존에 지금 생태주의 하는데 생태주의가 뭔가 제가 이해한 가장 그 생태주의의 커먼 디노미네이터 그러니까 공통분모 가장 베이스는 성찰입니다. 성찰. 왜냐하면 결국 자본주의성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 아니라 생태주의성을 살피는 경제 활동이
되어야 된다. 경제 활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라는 것이 경세, 재민 얘기하고 오키도미아 얘기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어떤 집안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경제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자본주의성에 함몰되어 있는 경제 활동이 아니라 생태주의성의 그러니까 성찰을 통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태주의 담론의 그런 베이스이고,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이쪽 전공도 아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라틴 아메리카를 좀 중심에 두고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그런 우수성 또 차별성, 그다음에 구분되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맥락에서 이 라틴 아메리카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칼 막스를 막시즘 사회주의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란 죄송합니다. 이 사회주의 자체가 이 자본주의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경제 체제에 어떻게 해요? 반대의 어떤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견을 제시하며 논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반태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또한 칼막스 또한 역시 그런 생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칼막스는 경제뿐만 아니라 생태 부분까지도 온전히 좀 얘기를 하고 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게 제가 읽었던 그런 책에서 보면은 하나의 사회 전체 한 국가 또는 동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를 다 합해도 지구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단지 지구의 점유자이고 수혜자일 뿐이며 마치 한 집안의 훌륭한 가장처럼 그것을 개선된 상태로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한다. 사실 이게 지금 지속 가능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건데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최민자라는 그 교수님과 이상현이라는 그 교수님께서는 생태주의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 체제하 발생한 물질 문명의 상흔인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한 방식으로 등장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생태학의 철학적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찰이다. 돌아봐 깨달아 아는 것이다. 인간은 홀대한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며 인간의 숙명인 것을 자연과 마치 아무 상관없이 인간 스스로 자본주의 문명을 탄생시키며 자연의 자리를 탐했다라고 저희가 한번 정의해봤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생태주의 담론의 공간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그 대안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라는 근본적인 요구, 즉 성찰의 계기를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태적 위기라는 인식이 바로 생태적 사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점이다. 사실 이게 이제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거다 그랬죠. 자연의 한계, 자연을 이용하는 것의 물리적 한계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생태 속 자연과 인간의 그 관계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두 가지 이제 크게 좀 이렇게 거칠지만 두 가지로 이제 낭만주의적 생태주의 어떤 그런 파와 합리주의적 생태주의.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과 인간 그 보면 아까 자연 대 인간, 그다음에 인간 대 자연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게 솔직히 이제 뉘앙스 차이긴 한데요. 자연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인간의 우월성을 거부하고 약간 조금 더 레디컬한 쪽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딥 또는 근본적 생태주의 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그 해방 신학도 말씀하셨었는데 보면 그 생태 공동체주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생태 신학. 사실은 이제 생태 신학은 만유 재신론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그 사람 그리고 자연 모두에게는 신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는 성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범신론을 얘기하는 거, 모든 게 신이다. 약간 이제 차이가 좀 다른 거긴 한데요. 여튼 그 큰 틀에서는 그런 무게 중심이 자연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쪽이고요. 왼쪽이신 거고. 그다음에 합리주의적 생태주의는 약간 무게 중심이 이성적 접근. 그래서 이제 합리주의라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생태 사회주의, 그 존 벨러미 포스터가 조금 더 이제 레프트 우리가 보통 이제 그게 이제 그 스펙트럼을 펼친다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들 사실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레디컬, 가장 라이트는 시장 생태주의, 그래서 생태 근대화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생태주의적인 그런 그 담론을 또 바탕으로
제가 솔직히 좀 네이밍을 하고 좀 이렇게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트랜스 아마존인데 제가 이해한 건 다 마찬가지로 다 막스, 왜냐면 이게 반태제 얘기하는 거니까요. 기존 체제인 자본주의의 그런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반론을 제기했던 그런 사유의 그런 큰 틀은 막스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칼 폴란이 그러니까 비판적 국제정치 경제의 담론인 칼 폴란이나 오라스타인이나 그 로버트 콕스, 특히 로버트 콕스는 시민사회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코스모폴리탄 얘기. 이 부분도 나중에 그 제가 어떻게 아직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녹아서 트랜스 아마존이라는 걸 좀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제 큰 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도 리터러처를 지금 사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아마존의 생태학살 탈아마존화 왜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그래서 아마존 태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그런 탈아마존화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이제 이번에 보면서 저도 사실은 새롭게 알게 된 건데 브라질 이렇게 생물계로 브라질 비옴에 그다음에 리걸 아마존 행정구역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마존 리걸 하면 이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아마존 리걸 자체가 보면은 그 비오메스를 아마존 그다음에 세하도라고 이렇게 스페인말은 세라도로 얘기할 것 같은데 포르투기스는 세하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바나죠.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사바나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판타날까지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조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습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체를 우리가 보면 이제 아마존 열대 우림도 있고 사바나 지역도 조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습지까지. 그래서 이걸 전체를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리걸 아마존 행정 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가운데 아마존은 어떠한 지금 모습인가? 지금 보니까 폐가 예정이 되어 있네요. 폐식이. 지금 벌써 있으신 거예요? 조금 빨리 마무리. 알겠습니다. 예. 바로 아마 트란스 아마존 오색 사유로 넘어갔으면 알겠습니다.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제가 사실은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이건 제가 여기는 페루랑 브라질 국경에 쪽에 있는 아마존 지역에 한 거. 이건 제가 브라질 아마존 2013년 2월달에 가서 직접 지금 사실 여기 인도소거든요. 이 소도 사실은 할 얘기가 많긴 한데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왜 아마존의 인도소가 같은 열대 우림이니까 잘 견디거든요. 잠시 그러면서도 지금 아마존의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통시적 공시적 접근 행위자를 보면 사실은 이게 1500과 1970, 2012, 그다음에 2019년 이후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프레이즈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논문 통해 갖고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보면은 브라질은 여기 지금 보면 소이빈 대두 그다음에 이 대두가 전반적으로 다 지금 중국으로 전량적으로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여전히 그 아커브 데포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그 삼림 파괴의 그 라인이에요. 이게 보면 계속적으로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런 계속적인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 그러면 그쪽에서의 대안은 없는가? 어떤 일들이 있고 있는가? 사실은 지난 9월 5일부터 그 11일까지 보면 지금 아마존 위크, 아마존의 주간이라고 해서 아마존 와치에서 여러 가지 지금 연대적인 어떤 그런 무브먼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트란스 아마존 모색 사유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되게 러프하고 아직 지금 생각의 정리도 좀 더 해야 되고 근데 방향성 정도를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좀 제시를 하고 싶고 같이 고민을 나누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인식은 그래요. 아마존은 죄가 없다. 그렇죠? 인간이 문제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이 아마존 한 거는 이 아마존이 하나의 어떤 생태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 갖고 어떻게 해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하게, 왜냐면 지금 기후 위기 상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기후 위기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느냐, 리 아마존이냐, 그런 맥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경주의적 접근은 또 아닙니다. 왜냐면 환경주의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캡을 써놓고 있거든요. 캡이라는 게 자본주의성, 캡이라는 캡을 써놓고 그린 캐피탈리즘, 어폴리티컬입니다. 그런 환경주의 접근이 아니라 조금 더, 그래서 뭐 칼폴란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기본 말씀 더블 무브먼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제사유화를 통해 하고 저는 트리플 무브먼트라는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즉 현재 아마존의 그 반작용에 또 다른 반작용, 그걸 넘어가는, 그래서 트랜스 아마존. 솔직히 이제 트랜스란 말씀은 솔직히 뭐 서울대 트랜스 모더니티도 얘기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르타니 고진의 트랜스 크리틱 또 부분에서도 어떤 지금의 칸트나 헤겔의 어떤 그런 사유에 대해서 넘어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환경주의적 맥락에서 자본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체제에서가 아니라 그걸 한 단계 넘어가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모순과 갈등의 인식을 통해서, 그 모순과 갈등의 인식은 누가 하느냐? 결과적으로 시민이거든요. 글로벌 시민 교육을 통해서 그 건강하고 그 건설적인 세계 시민 의식이 앞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아마존 위크나 여러 가지 NGO나 국가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지속적인 그런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를 계속 알리고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갖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아마존부터 시작되게 된다면 이게 어떤 형태된 게 트랜스 아마존이 되고 이게 글로벌한 맥락에서 어떤 좀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6시까지 마쳐야 되고, 그리고 또 6시부터는 옆방에서 아마 폐막식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마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또 우리 이태혁 교수님의 이 발표 토론을 맡고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제가 생태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그런 뭐 사유를 했거나 하지를 않아서 특별하게 이태혁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에 따라가는 정도의 이해 수준에 있어서 크게 뭐 질문을 드릴 거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여기 제시하고 있는 트랜스 아마존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뭐 다양한 형태의 생태주의 중에서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서 제안한 트랜스 아마존인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뭐 생태주의의 이론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신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짧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제 그냥 보여만 드리고 구체적으로 각 스펙트럼마다 생태주의 내에 이제 양분화됐고 이완화됐고 그 이완화된 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각 생태주의 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어떻든 간에 저는 그 합리주의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인간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자연과 이제 공존하고 공생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해한 거는 사실은 이제 생태 사회주의, 존 벨러미 포스터, 조금 레디컬하지만 아니면은 그 사회 생태주의, 머레이 북친의 사회 생태주의,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과 사회 간의 그 연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향들, 사실은 이게 지금 던지고만 있고 정확하게 제시는 사실은 없긴 하지만 그러한 어떤 기본 어떤 정향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생태 사회주의나 사회 생태주의 쪽을 조금 더 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 가면 이게 그 트랜스 아마존의 어떤 그런 기본 그 담론의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대답 잘 들었습니다. 뭐 혹시나 듣는 중에 질문을 꼭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신 게 있으면 한 분 정도만 해주시면은 짧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고 하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세션을 마치기 전에 보니까 이 에르난 코르테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던져줬다는 측면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아마 학자로서 이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에르난 코르테스를 꼭 우리가 이렇게 다시 되짚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라틴 아메리카를 이야기할 때 우리 근대 이후에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이 착취 구조의 그 수탈의 가장 최초에 아마 정책적으로 접근한 이 정복의 대상이 라틴 아메리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의식이나 혹은 과제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